아시안컵 조별리그 2연승 도전 대한민국 대 요르단 TVN 스포츠 1월 18일 목요일이고요. 17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플 라이브 목요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명훈입니다. 네, 오늘은 원래 목요부에 주원 형도 있는데 주원 형이 이제 직가대밭 촬영을 갔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셋만 진행을 합니다. 오늘 주원 형 없는데 좀 방송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 좀 색다르네요, 근데. 그래요? 네, 왜냐면은 제일 약간 직접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한테. 장코치님, 근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에 약간 또 대비하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는데 오늘 좀 네. 아니, 뭐 그렇다고 뭐 방심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약간 좀 뭐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그 혹시 제 옛날 별명 중에 보추라는 별명 아시나요? 보추요? 네. 아니요. 그 보급형 추맨이라고. 아, 보급형 추맨. 네,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전수판으로 혹시 네. 이제 그 약간 개눈깔 스탠스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오늘 좀 견제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눈 이거 찡 하면서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거 조심해 주세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그 인종차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저 많이 받았으니까. 아니, 스페인에서 받았어요? 저는 제 친구들도 저한테 막 해요. 와.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막 졸라 마기가 막 엄청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그냥 장난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이죠. 그래서 제 친한 친구도 저한테 하는 애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걔가 하는 걸 인종차별로 느끼지 않죠. 근데 이제 그 똑같은 걸 해도 그 말도 그렇고 이제 뉘앙스나 상황이나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전 많이 당했으니까 뭐 제가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지만 의역 오늘 인종차별하겠다. 자, 오프닝 토크 축구 얘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레요 레길론 브렌트포드 오피셜이 떴습니다. 자녀 시즌 임대로 브렌트포드에 합류한다고 하고요. 뭐 하세요? 아니, 볼펜 떨어져가지고. 볼펜 떨어졌군요. 예. 뭐 다리 긁으시는 줄 알고 갑자기. 예. 브렌트포드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레길론한테. 레길론은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다. 좋은 공격력과 스피드를 가진 선수. 사실 장점만 본다면 이 표현 딱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쵸. 예. 세비야에서의 전성기 이후에는 사실 토트넘에서 폼은 대체로 좀 아쉬웠고 맨유 임대 갔었는데 맨유에서도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었는데 요번에 좀 명예 회복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장코치님이 세비야 시절 레길론 정말 좋았을 때 경기를 좀 많이 보셨다면서요. 어땠나요? 네. 저는 브렌트포드 간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축구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보는데 언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뭐 문화적인 거는. 근데 축구적으로는 괜찮은 게 세비야 시절 잘했을 때가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세비야가 왼쪽 측면이 당시에 오캄포스 레길론이었고 오른쪽이 수수 나바스였거든요. 그래서 2대1이랑 2대1을 엄청나게 경기 중에 많이 만드는 팀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득점까지 많이 가져갔던 건데 레길론은 쉽게 얘기해서 장점이 나오려면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되냐면은 자기가 공 없이 뛰어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비야 때는 나바스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결은 비슷해서 수소랑 오캄포스가 1대1 공을 가지고 풀백이랑 대치를 하고 있으면은 그때 수비 없이 와서 순간적으로 공을 딱 받고 그 다음에 뭐 크로스 아니면 슈팅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좀 잘 안 되는 편이었고 뭐 물론 본인이 부상으로 많이 못 나오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백스리를 해서 윙백을 했을 경우에는 측면 사이드 채널이 온전히 자기한테 다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측면에서 조금 더 공 없이 뛰어가서 공 받고 그냥 액션만 주면서 플레이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좋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레길론의 장점이 좀 약간 단점인 부분도 여기에 녹아 있는 게 약간 그런 경주만 스타일이거든요. 직선으로 그냥.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좀 뭔가 레길론이 그때 당시 좋았을 때도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뭐 스페인 쪽에서도 얘기가 살짝 있었던 건 약간 시야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앞쪽에만 트여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장 코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채팅창에서는 이제 그 해골분이라고 근데 밑에 스켈레톤입니다. 제가 얼굴에 살이 없어. 얼굴에 제 살이 없긴 해요. 체지방 자체가 적어서. 근데 약간 해골이라는 것도 처음 듣네요. 추맨이 없으니까 이제 채팅창이 약간 추맨화 돼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약간 리니지 이런 게임식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이제 스켈레톤, 막 스파토이 이런 애들이거든요. 뼈의 시선 뭐야? 뼈의 시선. 뼈의 시선. 뼈의 시선. 약간 이제 스파토이 같은 그런 느낌. 스파토이. 그래서 레길론도 약간 그런 경주마 같은 스타일의 장점을 이제 프랭크 감독이 좀 잘 살려줘야겠죠. 근데 이게 좀 냉정하게 보면
결국 레길론도 세비야 빼고는 다 별로였거든요. 그렇죠. 가는 클럽마다. 뭐 어쨌든 그래도 뭐 미코스는 레알산이라고 레알 짬밥도 있긴 한데 뭐 레알 시절에 그렇게 많은 거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감독한테 좀 신뢰가 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토마스 프랭크. 네, 뭐 어쨌든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이 팀 자체가 뭐 구조적인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팀이 아니잖아요. 막 네. 돈을 막 물론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 팀이다 보니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그런 부분이 꽤나 많긴 하겠지만 브랜트포드가 처음 딱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했을 때 언급됐었던 영화가 그거잖아요. 머니볼. 그 뭐죠? 세이버 매트릭스? 맞아요. 맞나요? 네, 야구. 세이버 매트릭스에 기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선수 영입하고 이런 거였는데 브랜트포드도 이제 그런 분석 자체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프랭크 감독이 딱 이런 식으로 데려가는 데는 확실하게 쓰임새를 어떻게 할지 정해놓고 데려가는 느낌이라서 네. 좀 살아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 싶긴 합니다. 우리 장코치님은 레길론 살아날 것 같나요? 살아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대치가 뭐 세비야 정도로 하냐 그거는 좀 예. 약간 별개인데 지금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경기력은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현 씨가 이제 개인 방송에서 이 브랜트포드로 FM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만약에 지금 스쿼드에 레길론 들어와가지고 쓰면은 쓸만할 것 같아요. 방출이죠. 네, 바로 방출이죠. 아 이런 스타일 풀백 안 쓸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 풀백 그 리스트 중에 뭐 치미카스 이런 애들 좀 아, 쏠쏠하거든요. 네네네네. 이제 그런 애들로 이제 바로 좀 대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정호연 선수 소식입니다. 지금 셀틱이랑 링크가 있다라고 하고 예전에도 한번 가볍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데일리 레코드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셀틱은 광주 FC의 미드필더 정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광주는 정호연이 연말에 떠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 이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정호연 선수 광주에서 뛰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죠. 180cm의 키를 갖고 있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왔습니다. 네. 이 선수 플레이 스타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활동량 굉장히 많은 선수고 네. 저는 수비 공격적인 밸런스도 꽤 잘 잡혀 있다고 봐요. 근데 일단은 이 이적설 자체가 그렇게 뭔가 이제 유력한 기자나 찐한 건 아니구나. 신뢰할 네. 만한 그런 언론에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가볍게 보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네. 이거는 비단 정우현 선수뿐만이 아니라 광주에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좀 해당되는 건데 네. 이정효 감독의 품을 떠났을 때 이 선수들이 어떨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순민 선수랑 정우현 선수의 활약상이 저는 23시즌 광주에서는 엄청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정호연 선수는 어쨌든 어린 선수고 그리고 광주가 정호연이 아시안게임으로 차출이 됐을 때 그런 경기력적인 부분도 확실히 저는 난자리가 티가 났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광주에서 볼 차는 것만 보면 저는 되게 좋은 자원이라고는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해외 무대나 뭐 국내 타팀으로 이적했을 때도 이제 그 기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정효 감독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아주 전술적으로도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 밑에서 뛰면서 본인 기량 만개했다가 다른 팀 가면 그거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유지가 좀 될까요? 저는 단순히 팀 옮겼을 때로 나누진 않고 조금 그냥 제 표현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 공이 깨끗하게 가는 팀에 가면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공이 깨끗하게 예.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골키퍼랑 센터백에서 미드필더로 넘어올 때 인사이드 패스로 공이 넘어오는 팀.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좋다 나쁘다 개념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템포, 빠른 템포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롱패스 비율 많고 그리고 이제 수비하다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비중이 크면은 아무래도 조금 뭐 비중도 그렇고 선수가 능력 만개한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볼이 좀 이제 그 더럽게 나가는 팀이라고 네. 표현을 하나요, 보통? 더럽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깨끗하게 나간다의 반대말이잖아요. 좀 더럽게. 근데 더럽게는 지저분하게 나간다. 더럽게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딱히 그냥 깨끗하게 나가는 경우만 깨끗하게 나간다고 하고 더럽게는 따로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저 이거 스페인어 표현 그냥 그대로 직역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거 네. 이럴 때. 약간 그게 이제 스페인어 표현으로는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살리다 림피아. 그러니까 공의 출구, 공을 내보내는데 공의 엑시트를 찾는데 깨끗한 엑시트인 거죠. 계속 그러니까 수비를 안 달고 공을 받는 선수를 찾는 거죠. 뭐 살리다 수시야 이런 건 없나요? 수시아는 없더라고요. 수시하고 뭐 더럽다 수시하고 이거예요? 약간 수시아가 덜티거든요. 스페인어 금방 배우네. 이렇게 또 하루에 하나씩 수시야? 스페인어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까라, 수시야, 까라 림피아. 수시야. 네, 까라 네. 수시야. 이제 더러운 얼굴. 더러운 얼굴. 네, 이런 느낌. 1일 1 스페인어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부에. 네. 자, 뭐 정호연 선수 셀틱 링크는 가볍게 나온 이적설이라 요 정도만 한번 다뤄보겠고요.
조던 핸더슨 지금 아약스랑 뭐 거의 오피셜이 떴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번 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제일 핫한 이적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핸더슨 아약스가. 이게 그러니까 뭐 선수의 실력적으로 그리고 아약스의 보강 때문에 핫한 거일 수도 있지만 그 앞뒤로 얘기가 좀 있어서 더 핫한 것 같거든요. 자, 로마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핸더슨이 지금 입단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하고요. 현재 메디컬 테스트와 아약스의 발표만 남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스포르트에 따르면 핸더슨이 몇 주 전에 바르셀로나에 자신을 역제안했다고 하고 지금 바르셀로나가 부상이 좀 있습니다. 가비도 부상이고 미드필더진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미드필더 영입을 원하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역제안했는데 바르셀로나가 거절했다고. 네. 일단 핸더슨의 프로필 자체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고 하고 네. 라리가는 그리고 또 그 슬롯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 빈 슬롯을 어디에 투자를 할 거고 누구를 쓸 거냐. 근데 그 FFP 관련 슬롯을 이제 빅토르 호키가 이번에 새로 와가지고 네. 호키 등록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핸더슨이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사실 많죠. 나이 많은 편이라 여기 물론 이제 뭐 균도안 같은 케이스도 이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바르셀로나와 핸더슨 어울린가요? 지금 이번 남은 시즌 제안으로 하면은 예. 쓸모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갔으면은 특히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번에 뭐 엘클라시코도 그렇지만 공격하다가 이제 수비로 전환될 때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근데 핸더슨은 이제 거기서 경쟁력을 좀 줄 수 있는 옵션이어서 이번 시즌 한정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케이. 근데 길게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 지금 어쨌든 하고 있는 작업 자체가 약간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좀 롱텀 프로세스, 이제 장기적으로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엄청 긍정적이진 않죠. 슬롯이랑 별개로 어울려요? 핸더슨이요? 예. 아 저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이 관점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나이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수비 전환 문제가 사실 균도안 같은 경우도 그런 데서 장점이 있는 유형이 아니니까. 이번에 균도안 저는 수비 전환에선 최악이었어요. 엘클라시코. 그리고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너무 이제 대패였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시티 있을 때부터도 균도안은 그런 수비 스탠스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받았었던 케이스인데 뭐 짧으면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레길론처럼 뭐 자녀 시즌 임대. 근데 이제 핸더슨이 이 계약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겠죠. 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그냥 뭐 둘 다 한테 안 가는 게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지금 현지에서도 핸더슨 얘기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요. 스스로와 사우디 리그를 이미지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라고 묘사했고요. 핸더슨이 예전에 이제 LGBT 권리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된다 주장했고 사우디 축구 발전을 위하는 선구자로 자기는 약간 좀 포장하고 나는 뭐 돈 때문이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디언 네. 이거 기사 원문 보잖아요. 더 세죠 워딩. 아니 이거 제목부터 그냥 아예 대차게 까고 시작합니다. 아 제목은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제목이 이런 네. 느낌이에요. 그 사우디 리그 이미지 같은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되게 막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그런 걸로 표현을 하고 네. 비대한 가디언뿐만이 아니라 약간 핸더슨이 이번에 아약스행을 이제 어쨌든 히어리고 나왔고 메디컬만 나왔다고 하니까 네. 사실상 이제 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아약스행을 두고 되게 비판적인 스탠스의 현지 언론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단 아리티 파크가 최근 9경기에서 한 번도 못 이겼고 네. 홈 경기 관중도 증가는 했대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31%가 늘어가지고 뭐 숫자는 좀 채워지는데 여전히 8,000명이 약간 안 되는 수치인데다가 이 경기장 수용 인원이 35,000이라서 그러면은 빈좌석 많이 보이겠네. 저는 어떤 느낌으로 좀 비유하면 되냐면 지금 K리그가 되게 큰 경기장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월드컵 때 이제 지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K리그 구단 중에서 이제 10,000명이 넘으면 그래도 평균 관중이 꽤 나오는 팀이라고 그쵸.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조금 안 나오는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장이 약간 빈 느낌이 좀 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뭐 이티파크 사정도 그렇고 이 현지 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가족이 중동 생활에 좀 정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핸더슨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중동이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런 뭐 동성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문화가. 네. 근데 이제 핸더슨은 어쨌든 그 LGBT 관련해서도 뭐 지지한다라는 그런 예. 입장을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가치관을 가진 선수가 갔을 때 적응도 쉽지는 않았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족의 그런 생활적인 부분도 이제 겹치다 보니까 유럽으로의 복귀를 결국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지금 핸더슨이 훈련장에서 차로 1시간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사우디가 아니고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 살고 있다라고 하고요. 베인 제이콥스에 따르면 핸더슨이
아약스에 합류하기 위해서 RET파크에서 받았던 급여의 무려 75%를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급여 삭감은 당연히 뭐 돈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왜냐면 갈 때 자체가 워낙에 이제 연봉을 좀 높게 해서 갔으니까. 그리고 RET파크에서 받기로 돼 있었던 이번 시즌 자녀 연봉 그리고 뭐 세금 때문에 지불이 유예가 됐었던 주금을 전액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디언 기사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만 현지에서도 그러니까 잉글랜드 현지에서도 충분히 비판할 만할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본인을 선구자처럼 네. 아, 저 자신 있습니다. 사우디 가서 했는데 지금 사실상 뭐 적응도 잘 못했던 것 같고 아, 사우디에서 좀 더 못 살 것 같은데 요 느낌도 많이 주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할 만한 요소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저는 저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기 바레인 살았다고. 네. 바레인을 왜 사냐면은 이제 제 스페인 코치하는 친구인데 바레인에서 코치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걔가 맨날 얘기하는 게 바레인은 그냥 미국이다 거의.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핸더슨을 보게 되면은 커리어를 돌아봤을 때 사실 해외에 나갔던 적이 없잖아요. 네. 해외에 나갔던 적이 없는데 이거는 비단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해외 생활을 좀 쉽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돈의 규모가 네. 이제 크고 네. 연봉 이렇게 보장이 되니까 네. 이제 넘어간 듯한.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같은 경우 훈련 하루에 2시간 하고 뭐 경기 있을 때 같은 경우는 뭐 경기 2시간 물론 앞뒤로 시간이 좀 빠지기는 하지만 근데 그것 빼면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핸더슨 같은 경우가 그런 걸 좀 간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LGBT 이거는 사실 조금 되게 부분적인 거고 큰 틀로 봤을 때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가족이 넘어가는 거였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애초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건데 그걸 좀 간과를 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애초에가 바레인에다 집을 잡고 살았으면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뭐 해외에서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서 이렇게 막 부딪히고 한 사람이지만 적응을 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집을 저기다 잡지 않죠. 아예 그 뭐 구장 네. 근처 이렇게 갔어야 네, 되는데. 이게 좀 이도저도 아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봤을 때. 덕현 씨도 이제 외국에서 그래도 좀 생활을 했으니까. 네. 핸더슨이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좀 빨리 뭐 잉글랜드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만 유럽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저는 가족적인 이유가 제일 좀 크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아이가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축구 선수들이 사실 결혼을 조금 일찍 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저보다도 어린 친구들이 이미 뭐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설기현 감독도 23인가 4인가에 결혼했어요. 아, 그래. 엄청 일찍 결혼한 케이스인데 이제 그만큼 본인 커리어에 있어서 그리고 축구 선수들도 그런 네. 인터뷰 많잖아요. 이적할 때 있어서 그런 가족 엄청 고려한다고. 그래서 도시, 대도시 그리고 자식 교육 요 얘기 많이 하잖아. 네. 그래서 뭐 맨 처음에 그 메시 마이애미 얘기 나왔을 때도 네. 아무래도 히스패닉 인구가 상당히 많은 도시고 영어적인 측면 말고 스페인어도 이제 쓰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가족의 정착도 훨씬 더 유리할 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는 언급이 나온 것처럼 뭐 축구 선수들에게 이적이라는 문제는 결국 이제 가족과 약간 결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문화 자체가 아예 다른 문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동아시아권으로 오는 거랑 이쪽 이제 서아시아권으로 가는 것도 되게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쪽은 어느 정도 폐쇄적인 문화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핸더슨은 장코치님이 얘기하셨듯이 첫 해외 무대인데다가 뭔가 그런 적응을 할 만한 기간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확보할 시간도 없이 아예 그냥 상반된 문화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이질감이 자, 핸더슨은 어쨌든 훈련을 하고 축구를 하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들은 뭐 합니까? 가족은 거기서 그 커뮤니티에서 있어야 그냥 되는 그 커뮤니티 거잖아. 안에 있어야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가족이 적응을 좀 힘들어 했던 게 아닐까. 아, 가족 문제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다. 네. 아약스에서 핸더슨 경쟁력 있을까요? 아, 근데 이 부분은 이미 핸더슨이 노장이고 실제로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쪽에서 뛰다가 네덜란드 리그 가서 뭐 괜찮게 하는 케이스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타디치의 경우는 그렇죠. 예. 그냥 아예 뭐 LADBG의 거의 예. 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 리그에서 굉장히 짧게 뛰고 간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오랜 시간을 보낸 것보다는 외국 적응에 대해서. 네. 자, 이렇게 조던 앤더슨 아약스 링크까지 다뤄봤고 오늘 경기가 아니죠. 예. 선수들 인터뷰가 있어서 좀 가져왔고요. 먼저 티모 베르너 인터뷰가 있습니다. 첼시 시절 내 경기력에 대한 비판이 항상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골을 더 넣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하지만 토트넘에서는 전술과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 방식을 통해 메인 스코어러가 아니더라도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어시스트를 통해 팀에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나는 나이가 조금 더 먹었다. 어시스트와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이 이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 나도 골을 넣고 싶지만 이는 더 이상 내 게임에 있어 주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전술에서는 팀을 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다. 뭐 베르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아무래도 공격수 하면 이적료도 세고 하다 보니까 아니 공간 만들어주는 것도 하고 골도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 약간 좀 킹받지 않습니까? 흔히 말해서. 변명하는 것 같죠. 예. 깔고 시작하는 것 같죠, 약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평소 행실에 대해서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학생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이제 자 예를 들어 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진짜 모범생이야. 그래서 이제 저희 때 지금도 야자 있나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 때 야자 했었잖아요. 그게 야자 교육청마다 다를 거야. 네. 근데 이제 막 야자도 열심히 하고 보충 수업 다 잘 듣고 막 성격도 엄청 좋은 학생이 뭘 하다가 제가 근데 뭐 옛날에는 뭐 이제 이제는 그냥 야자나 뭐 보충 이런 거를 안 하겠습니다. 혹은 이제 뭐 몇 번 빠지면 역시 얘는 그래도 평소에 열심히 하는 애니까 괜찮겠지. 괜찮다라고 선생님들도 생각을 하는데 맨날 야자 튀고 보충 째고 하던 사람이 약간 요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좀 더 안 이꼽게 보이는 거 있습니다. 한 대 쥐어박고 야 임마 이런. 저 해골 펀치로 이렇게 땅!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해골 펀치. 이거 봐봐. 베르노가 골을 잘 넣었던 선수가 아니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그쵸. 라이프치히에선 그래 뭐 인정합니다. 자, 라이프치히는 잘했으니까.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잘 넣었던 선수가 아닌데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제가 사실 뭐 골을 넣는 게 제 역할은 아닙니다. 저는 공간을 더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어시스트를 통해서 팀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전술에서는 제가 이렇게 뛰는 게 여러분들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약간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약장사 같죠, 약간. 장코지님도 좀 비슷한가요? 베르너의 요 인터뷰? 근데 동의는 해요. 예. 얘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알겠고.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하다. 동의는 하는데 네. 근데 그 첼시 때 그 피니싱이 막 뭐 얼굴 막 솟구치고 이런 게 너무 많았잖아요. 사실 요번 복귀 그 토트넘 첫 번째 경기도 되게 뭐 이거 오랜만에 실전이긴 했지만 슈팅은 사실 많이 벗어났거든. 가마찰라다가 이거 완전 네. 솟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시스트 오케이. 그럼 어시스트 한 10개는 해야 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르너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런 도움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어시스트나 공간 만드는 움직임이 지금 이 포스텍 체제에서 토트넘에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이 알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워딩 자체는 전혀 문제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아래서는 좀 베르너 같은 타입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이런 슈팅이나 이런 게 예를 뭐 골키퍼한테 막힌다든지 네. 좀 아쉽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슈팅이 이제 좀 나와야 그 베르너의 말도 좀 설득력을 얻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것 같아. 만약에 소니나 케인이 이 뒤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나 나이 좀 더 먹었다. 어시스트와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완전 인정이지 그러면. 맞네. 네. 이제 소니도 케인도 이제는 그 전성기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플레이 스타일 바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너 공격수잖아.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공격수의 가장 큰 덕목은 뭐 당연 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베르너처럼 이렇게 다른 쪽에 특화가 되고 다른 쪽에 좀 집중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장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토트넘에서 특히 이제 왼쪽 측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이번 지난 경기도 그렇게 나왔고 나오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땐 넣어야죠. 근데 이제 기록으로 봤을 때 골수에 뭔가 집착을 한다거나 네. 골수로 선수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골이 그래도 기회가 왔을 땐 넣어야죠.
올 시즌에 베르너의 남은 기간 토트넘에서의 활약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근데 진짜 만약에 포스텍 감독이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인데 예. 아니,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도 알 거 아니야. 베르너 첼시 때 봤을 거고. 그리고 오기 전에 라이프치히에서 잘 못 뛰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골을 못 넣는 선수라는 게 탑재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지. 너 골 안 넣어도 된다. 그 움직임만 보여줘라.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 공간만 만들어줘라. 전 이렇게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쓰임새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로 판단하지 않고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그러니까 이제 아예 공격수라는 걸 이제 지우는 거지. 약간 그런 거네. 베르너가 골을 넣어. 이건 보너스 보너스지, 개념이야. 그렇지. 공격수인데. 근데 이제 이럴 거면 이제 도움을 좀 많이 하면 그래도 올 시즌 베르너 활약 괜찮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장코치님은요? 저는 그래도 저는 이번 일단 한 경기 했잖아요. 네. 3경기까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는 그냥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다고 보는데 근데 또 그 와중에 임팩트 있는 슈팅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까지 했을 때 본인 스스로도 분명히 느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거기서 좀 심리적인 안정을 갖는다면은 꽤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세 번째까지도 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첼시 2탄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수도 있네. 왜냐면은 첼시 넘어왔을 때가 베르나 한창 좋을 때였잖아요. 그때 완전 제일 고점이었을 때니까. 네, 하세니틀 감독할 때 라이프치히 완전 막 그냥 다 앞에서 때려 부시고 막 측면 나왔다가 최전방 투톱 나왔다 했을 때 다 잘했었는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갑자기 그 있던 슈팅 테크닉이 슈팅 기술이 없어지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3경기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공격수들 이적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데뷔골 언제 터지냐. 네. 이게 진짜 심리적으로 상승 효과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포스테코글루도 그날 경기 끝나고 베르너 슈팅 벗어났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오늘 너무 잘했어. 아, 공간 오늘- 만드는 거 너무 좋았어. 네. 어시스트 너무 좋았어. 그렇게 했겠지. 네. 이게 우리가 막 볼 때 중계 저희가 할 때도 그러지만 뭐 생각이 많아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뇌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인 게 2레벨 선수들은 시간적 여유가 너무 적잖아요. 슈팅을 할 때. 왜냐면 진짜 망설이는 순간 네. 수비만큼 바로 들어오니까. 네, 그리고 페널티 박스라는 공간 자체가 좁은 공간에서 가져가야 할 시각적 정보가 되게 많아요. 막 수비 뭉쳐 있고 막 우리 팀도 있고 골키퍼 위치 봐야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무의식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이 되면은 거기서 무의식으로 못하고 의식이 개입을 해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 빠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결국 생각이 많아 보인다. 네, 그쵸. 그게 근데 되게 직관적이면서 되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게. 자, 이후에 이제 아이반 토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반 토니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다른 곳으로 이적하기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최고의 클럽에서 뛰고 싶다는 것은 분명하다. 모두가 타이틀을 두고 싸우는 최고의 클럽에서 뛰고 싶어한다. 올해 1월 이제 아이반 토니가 뛸 수 있는 시기죠. 그런 클럽에 와서 적절한 돈을 지불하는 적절한 시기인지 누가 알겠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내가 할 일을 하고 남은 일들을 알아서 진행되도록 두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귀와 동시에 지금 보면 뭐 브렌트포드에서 뛰기보다는 흔히 말해서 타이틀 두고 싸우는 리그 타이틀 두고 싸우는 뭐 한 6팀? 뭐 그 밑에 네. 이제 뭐 다른 팀들에서 뛰고 싶다라는 걸 대놓고 말한 건데 요거 본인 팀에서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이런 얘기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근데 뭐 예. 뉘앙스 자체가 이제 좀 그렇게 들려서 그렇지. 예. 여기 뭐 이적 선언까지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장 안에서 피치 위에서는 내가 할 일 할 거고 네. 그 이제 외부적인 이 남은 일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적이나 이제 외부적인 요소들을 일컫는 걸 텐데 그거는 이제 알아서 진행되도록 놓고 나는 신경 따로 안 쓰겠다라는 얘기라서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긴 한데 좀 이제 그렇죠. 어쨌든 최고의 클럽에서 뛰고 싶어 하고 1월에 뭐 그런 클럽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이 새끼는 지금 복귀를 이제 1월에 하는데 1월 지금 되자마자 저런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팬들도 존재할 수 있다. 네. 뭐 진짜 덕현이 말대로 대놓고 이적 선언은 아닌데 누가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요 얘기를 한 거니까 저는 막 되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장코치님은 어때요? 저는 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팬들이 브렌트포드 팬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는 것도 이해는 하고. 근데 이제 약간 사고방식의 차이가 우리 특히 우리 문화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 마인드는 뭐냐면은
내 하루하루에는 무조건 100%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될 게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 얘기가 중요한 거네요. 경기장에서 내가 할 일 하고 남은 일들을 알아서 네. 진행되도록 둔다. 이런 발언을 축구 선수들이나 축구 감독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요. 이제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보면은 예. 특히 이적설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시메오네 감독의 경우에는 경기 끝나고 이겼을 때 뭐 리그 우승 어쩌고 뭐 승점 뭐 지금 뭐 5위인데 뭐 몇 점 차이 이런 거 얘기하면 맨날 똑같이 얘기해요. 바르티도와 바르티도. 한 경기 할 뿐이라고. 그 다음 경기도 생각 안 한다고. 그냥 다음 경기 하고 그 다음 경기 생각하고 또 한 경기 하고 그 다음 경기 생각하고. 우리는 38라운드가 끝났을 때 순위표를 분석하지 19라운드, 20라운드, 21라운드에 우리는 순위표 분석 안 한다고. 의미 없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 뭐 문제될 게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훈련 복귀는 예전에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그런데 이제 실전 경기 감각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8개월이거든요. 이 공백기를 가졌는데 알반 토니 경기력 괜찮을까요? 근데 그 B팀 비공식 경기에 나와서 골은 넣고 막 하긴 했어요. 이제 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그래서 뭐 그리고 이 8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그 여름 어쨌든 그 휴식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못 뛴 어떻게 보면 그런 기간 자체가 단순하게 이제 순수하게 시즌 자체를 8개월 소화 못했다까지는 아닌데. 네네. 그래도 저는 아이반 톤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특히 이제 브랜트포드가 확실히 이제 톤이 빠지고 나서 난자리 티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경기력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잘을 했었던 선수고. 예. 토니가 필요한 클럽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이반 톤이요? 공격수 필요한 팀들은 그래도 링크 한 번씩 다 나지 않을까요? 뭐 사실 그냥 금전적인 거 구애받지 않는다면 첼시도 지금 모톱 결정력 심각하고 뭐 아스날도 아쉽죠, 사실. 아쉽다. 그리고 아스날은 실제로 톤이랑 링크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맨유도 이제 아이반 토니 같은 이런 스트라이커 좀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럼 대체로 뭐 빅클럽들, 공격수 필요한 빅클럽, 결정력에서 아쉬운 톱 보유하고 있는 팀들은 웬만하면 다다. 그리고 브렌트포드가 이거 뭐 이제 저희가 다른 클럽 얘기를 했지만 지금 브렌트포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여기도 이제 요하나 위사나 좀 공격적인 롤을 맡을 수 있는 선수들이 꽤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토니 복귀 시점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네. 네, 그래서 프랭크 감독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네. 혹시 아이반 토니가 뭐 아스날이나 첼시, 맨유 가면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구친이 봤을 때는 어때요? 저는 필요성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아스날 1위고 그 다음 맨유고 그 다음 첼시라고 보거든요. 네. 아스날 왔을 때는 우선은 제가 본 걸로는 아이반 토니의 경우에는 그래도 왼발 오른발 다 꽤 잘 쓰고 그리고 득점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반라인 내려와서 하는 플레이도 꽤 좋은 편이거든요. 네네. 아스날에서 전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9번 역할, 측면으로 빠지는 경우, 그다음에 반라인 내려와서 등지고 받는 것 같은 경우도 케인 정도로 완전히 돌아선 다음에 자기가 뒷공간 공략하는 패스를 넣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등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볼키핑 있잖아요. 네. 볼키핑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다음 플레이 연결하는 것까지는 좋다 보니까 아스날에 온다면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맨유는 구체적으로 역할이라기보다는 약간 입지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맨유는 간다면은 마시알 좀 정리하고 아이반 토니 가서 호일룬이랑 경합하는 형태로 가면은 길게 봤을 때도 꽤 괜찮은 구도가 아닌가 싶어요. 감독이 뭐 중간에 바뀌던 바뀌지 않던 그런 거 관계 없이 좀 구도 자체로 봤을 때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반면에 첼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오면은 당연히 분명히 기능은 있을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장점도 나올 거고, 그리고 한두 푼 쓴 게 아니잖아요, 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첼시는 굳이 또 영입을 하는 거는 약간 더 이 혼란스러운 상태만 뭐 가중시키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 놓고 봤을 때 첼시는 결국 이제 FFP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갤러거 지금 뭐 매각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는 안 팔면 영입 자체가 불가능한 클럽이라서 사실 뭐 가능성이 이제 높진 않죠. 근데 이제 온다고 했을 때는 그리고 그 브렌트포드에서 같이 뛰는 동료들이나 그러니까 여기가 하부리그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토니도 어쨌든 그 챔피언십에서의 경험이 있고 그때부터 토니랑 계속 같이 했었던 선수들이 토니의 스타일을 두고
되게 좀 드록바 같이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네. 그쪽 뭐 해외 쪽 언론, 이제 영국 비슷하죠. 언론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첼시는 또 전통적으로 백인 공격수보다는 이제 흑인 공격수가 이제 꽤 뛰어났었던 게 네. 이제 사실 팩트잖아요. 네. 그래서 프리시즌 때 잭슨도 첼시에 맞는 공격수 왔구나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셰브첸코 토레스 아니고 이제 드록바 갬성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브로야. 브로야도 이제 굉장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첼시는 이제 이런 좀 피지컬도 좀 좋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흑인 공격수가 이제 필요하지 않나. 네. 예. 은콩쿠랑 만약에 오게 되면 그런 은콩쿠 같은 선수들이랑 조합이 어떻게 될지도 좀 기대되긴 해요. 네. 예, 첼시 입장에서는. 그 루카쿠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루카쿠는 이제 첼시에서만 못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장코치님이 봤을 때 타리그로 간다면 혹시 라리가에서 괜찮은 좀 잘 맞는 팀이 있을까요? 뭐 금액이랑 이거는 별개로. 잘 맞는 팀은 예. 있죠. 잘 맞는 팀은 예를 들어서 뭐 레알 소시에다 같은 경우도 괜찮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스타일상만 봤을 때는 아틀레틱이 제일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거기는 안 되죠. 영입이 안 되니까 이적을 할 수가 혹시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막 한 고조 정도의 뭐 징조 할머니 해가지고 혹시 그 지역 바스켓에서 살았니? 뭐 이런 잠깐 거? 살았다가 이제. 근데 뭐 그런 가능성은 사실 없으니까 없다고 치면은 레알 소시에다 같은 경우도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주급 규모나 이적료나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시 이번에 또 9번을 영입을 꽤 했어요. 뭐 안드레 실바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옵션이 많진 않죠. 뭐 베티스나 레알 소시에다는 괜찮긴 한데 이적 실현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이제 라리가에 뛰고 있다가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온다고 하면은 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게 네. 반대로 됐을 때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톤이 이 종류로 부르고 있는 게 8천만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 말이 안 되죠. 이런 규모는 사실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나 네, 마드rid 말고는 감당이 안 돼요. 바르셀로나도 지금 이 정도의 이적료 규모를 네. 지금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틀레티코가 뭐 이걸 투자하겠습니까? 레알 마드리드 빼고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이적을 한다라면은 뭐 빅6에서 좀 노리는 팀들은 꽤 되지 않을까. 뭐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 약간 뭐 오시맨 얘기도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긴 한데 오시맨 이제 어디로 갈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아마 이제 여름이 되겠죠. 예, 오시맨이 이적을 하게 된다면. 자 이렇게 베르너랑 알반톤이 인터뷰를 다뤄봤고요.